여기 한국의 석유 정제 기술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미국 에너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15년간 세계 석유 시장을 분석해왔는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는 그만 충격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정유시설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와중에 한국만이 보여준 놀라운 행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조차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서울의 좁은 사무실에서 벌써 15년째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태시안 크라에프예요. 제 주변의 모니터들은 실시간 데이터로 깜빡거렸고 원유 가격은 불안한 반딧불처럼 화면을 가로질러 춤을 추고 있었죠. 9월은 늘 그렇듯 가을의 서늘함과 함께 찾아왔지만 석유 산업에서 곧 목격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현대 문명이 세워진 바로 그 기반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경보가 제 단말기에 쏟아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화요일 오후였고 김밥과 미지근한 커피로 때운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점심을 먹고 막 돌아왔을 때였죠.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의 속보가 굵은 빨간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키리시 정유 공장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키보드를 가로질러 움직였고 위성 이미지와 생산 데이터를 불러왔죠. 이건 단순히 계속되는 분쟁의 또 다른 충돌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 시설 중 하나에 대한 계산된 타격이었습니다. 세부 사항들은 갈라진 땅 사이로 스며드는 기름처럼 천천히 드러났어요. 2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공을 뚫고 들어가 증류탑과 직접 충돌했더군요. 그 뒤에 일어난 폭발은 단순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습니다. 공장 생산 능력의 40%가 몇 분 만에 손상되었어요. 국제 뉴스 채널에서 반복 재생되는 영상을 봤는데 회색 러시아 하늘을 배경으로 타오르는 주황색 불꽃이 거의 체면을 거는 듯한 패턴을 만들어냈죠. 용광로와 연료 저장 시설은 수개월이 걸려야 수리할 수 있는 구조적 손상을 입었답니다. 저를 가장 깊이 충격에 빠뜨린 건 단순히 즉각적인 영향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은 전략적 탁월함이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공격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형태의 제재라고 불렀는데 분석가의 관점에서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러시아 석유 시설을 목표로 삼았고 운영 중단을 강요하며 전국적인 연료 부족 사태를 심화시켰어요.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보고서를 읽었는데 러시아 전역의 주유소가 어떻게 말라가고 있는지, 운전자들이 차량에 연료를 넣기 위해 어떻게 점점 더 절박한 줄을 서고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죠. 러시아 당국은 서둘러 대응하며 손상되지 않은 시설의 생산량을 20%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숫자를 돌리고 또 돌려봤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절대 충분할 수 없을 거예요. 석유 생산의 수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 수치에서 본 것은 전략적 전쟁의 무게 아래 천천히 붕괴되고 있는 한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였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미 타국적인 상황에 외교적 압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복주 정세 혼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 서울 사무실에서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긴 시간이라며 모든 전개 상황, 모든 가격 변동, 모든 공급망 차질을 추적하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안정적으로 보였던 세계 석유 시장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정유 공장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다면 다른 곳의 시설은 어떨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계속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제 화면을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세계 에너지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월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성 들여 만들어 온 분석 체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함께 찾아왔죠. 10월 2일 저는 분기별 전망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긴급 알림으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쉐보론 정유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시설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쉐브론이 운영하는 두 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었고 남부 캘리포니아 연료 공급의 핵심 시설이었죠. 저는 즉시 모든 뉴스 채널을 켰습니다. 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 건 이 일을 시작한 초창기 이후 처음이었어요. 공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했죠.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하늘 전체를 주황색으로 물들일 정도로 거대한 화염이었죠. 한 주민의 증언이 특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 사람은 급하게 짐을 싸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불이 주택가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국에서는 실제로 광범위한 대피 명령을 내릴 것도 고려했다고 하더군요. 쉐브론의 공식 성명은 몇 시간 안에 발표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화재는 공장 내부에서 진압되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 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의심스럽게 반응한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두 분이었습니다. 회사는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석유 산업을 15년 동안 연구해온 저는 이런 침묵이 보통 기계적 결함보다 더 심각한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이 시설은 남부 캘리포니아 항공 연료의 40%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휘발유의 20%도 만들었죠.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은 연료 공급을 이 정유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며칠 동안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모델링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현재 비축된 연료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계산했고 캘리포니아 교통 인프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예측했죠. 그 숫자들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물론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 과잉 때문에 국제 유가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제 분석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단 한 달 안에 세계 주요 석유 생산국 두 곳의 대형 정유시설이 재앙적인 사고를 겪었어요. 하나는 군사행동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었죠.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연구해온 세계 석유 공급망, 그 복잡한 생산과 정제, 유통의 그물망이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취약점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익을 위해 미뤄진 정비 일정들, 미국 석유 시설들의 진짜 안정성 같은 것들 말이죠. 쉐브론의 두 번째로 큰 정유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문제로 시작된 국제 정세의 혼란이 이제 확산되고 있었어요. 결국 세계 에너지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어딘가의 정유시설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도착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주에서 연료를 긴급 수송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 동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침착한 선배 분석가조차 걱정스러운 표정에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일지도 몰라.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와 미국에서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몇 달 동안 제가 추적해온 그 변화가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 항공유, 즉 SAP의 의무 혼합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죠. 강남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SAP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에 참석했을 때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과 계산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SAP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바이오매스, 대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 폐식 용유, 그리고 도시 쓰레기로 만드는 항공기 연료였어요. 놀라운 점은 기존 항공유와 화학 성분이 거의 똑같다는 거였죠. 현재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을 전혀 개조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80%나 줄일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학적 해결책이었죠.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은 이미 2023년 9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SAP를 사용한 국제선을 운항했었어요. K207편이었죠.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제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실험 단계였던 것을 공식화하고 있었어요. 2027년부터 항공유 공급 업체들은 최소 2%의 SAF를 기존 항공유에 혼합해야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3에서 5%로 늘어날 예정이었고 2035년에는 7에서 10%까지 올라갈 계획이었죠. 저를 가장 설레게 한 건 이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였어요. 우리나라의 석유 정제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래 산업을 정의할 바로 그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GS 칼텍스는 이미 폐식용유를 사용해서 SAP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자이언트 케미칼은 방금 식품급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제조 기술 특허를 등록했더군요. 이 기술로 사용한 식용유에서 유리지방산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거였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어요. 유럽연합과 영국은 이미 2% 혼합 비율을 시행하고 있었고 일본은 2030년까지 10%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우리는 신중하지만 단호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프라와 전문성을 구축하면서 한국을 아시아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의 컨설팅 회사인 리스타드 에너지가 우리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리스타드 에너지는 한국 정부의 명확한 정치적 의지를 특별히 칭찬했었죠. 석유회사, 항공사, 원료 공급업체들에게 구체적인 5년에서 10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했어요. 중국의 SAP 생산 방식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읽으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이 길가 쓰레기통에서 폐식 용유를 수거하고 있었죠. 그런 재료가 연료 생산에 쓰이는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다시 인간이 먹는 음식에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충칭에서 찍힌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절한 기준과 감독 없이는 기술 발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제가 참석한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했어요. 정부 관계자들, 항공사 임원들, 석유화학회사 대표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은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을 제시했죠. 2030년까지 연간 30만 톤의 SAF를 생산하겠다는 목표였어요. 2050년까지는 55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 정부 관계자가 말했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SAP는 단순한 대체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였죠. 폐기물 수거 업체, 정제시설, 유통망, 품질 관리 시스템 모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기존에는 불순물 제거가 큰 문제였는데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촉매 기술로 이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제 협력도 활발했어요. 싱가포르의 네스테, 핀란드의 UPM과 같은 글로벌 SAT 생산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죠.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용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년까지 항공 분야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었죠. SAP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저는 회의장을 돌아다니며 전시된 샘플들을 살펴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SAP 샘플이 유리병에 담겨 있었어요. 겉보기엔 일반 항공유와 전혀 구별이 안 됐죠. 하지만 이 연료가 하늘을 날 때 배출되는 탄소는 80%나 적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원료 공급망이었어요. 한국은 폐식 용유 수거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었죠. 식당과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 용유를 깨끗하게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처럼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리되는 거였어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의 연간 폐식용유 발생량은 약 40만 톤이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SAP 생산에 활용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다른 원료들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농업 부산물,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연료로 만드는 기술까지 연구 중이었죠. 저는 이 모든 변화가 석유 산업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확신했어요. 러시아처럼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국처럼 단기 이익만 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전통적인 정제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도 이런 변화에 동참해야 했어요. SAP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죠. 우리 산업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이 언젠가는 모두 SAP로 날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연료의 상당 부분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질 거였죠. 우리가 선도하는 미래, 그것이 제가 본 한국의 혁명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그 뉴스가 터졌어요. 처음엔 제가 헤드라인을 잘못 읽은 줄 알았죠. 방금 로스앤젤레스 정유 공장에서 끔찍한 폭발 사고를 겪은 바로 그 미국 에너지 거대 기업 쉐브론이 한국의 석유와 석유화학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어요. 그제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쉐브론 홀딩스와 쉐브론 글로벌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는 이미 우리나라 주요 정유사 중 하나인 GS칼텍스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단순히 기존 지분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쉐브론은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우리의 석유 기술과 인프라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죠. 타이밍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의 로스앤젤레스 시설이 미국 석유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낸 지 겨우 몇 주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움직임 뒤에 숨은 전략적 논리를 분석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한국의 빠른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쉐브론이 인식한 것,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첨단 석유 정제 기술과 함께 차세대 연료 생산을 대규모로 실행할 정치적 의지와 조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고 중요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산업 분석가들은 만장일치로 평가했어요. 쉐브론의 투자가 다른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따라오게 만들 수 있고 잠재적으로 한국을 아시아 지역 에너지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전 세계 동료들로부터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글로벌 석유 산업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인가요?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 건 정치적 맥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조점은 한국이 더 많은 미국산 원유와 LNG를 구매하고 알래스카 LNGL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생산 능력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는 쉐브론의 결정은 트럼프의 에너지 관계 비전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죠. 아니면 어쩌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정교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변수를 포함시켜서 장기산업 전망을 업데이트했어요. 몇 달 동안 석유 산업을 특징지었던 국제 상황의 혼란이 근본적인 패턴을 드러내기 시작했더군요. 전통적인 생산 중심지의 혼란이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제조 장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석유 시장에서 주변부로 여겨졌던 한국이 산업의 다음 진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주 후반부에 저는 한국 에너지 관리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죠. 그들도 쉐브론의 투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잠재력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세계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의 석유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유 공장들은 효율성과 환경 기준에서 일관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우리의 석유화학 단지들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되고 정교한 시설 중 하나였어요. 쉐브론이 인식한 것은 이런 기술적 우수성이 단순한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미래 에너지 생산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쉐브론의 움직임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폭발 직후의 타이밍에 대해서요. 하지만 더 사려 깊은 분석가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죠. 쉐브론은 단순히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에너지 생산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전략적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신중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주요 신문들은 이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고, 방송 뉴스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 이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죠. 하지만 저는 더 깊은 함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국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질서 재편의 일부였죠. 제 분석 모델을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시나리오를 실행해봤어요. 쉐브론의 투자가 촉매 역할을 한다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역 수지, 기술 개발,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가능성이 정말 흥미진진했죠. 물론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이미 경쟁이 치열했고 환경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었어요. 쉐브론의 투자가 성공하려면 한국 파트너들과의 신중한 조정과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할 것이었죠. 하지만 기회는 위험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석유 산업은 150년 이상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고 한국이 새로운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었죠. 쉐브론의 투자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더 넓은 시각이 필요했어요. 저는 움직이는 모든 조각들을 담아내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분석 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라고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쉐브론 같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있었죠. 이런 모순된 움직임이 바로 세계 석유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긴장감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노트북의 연결고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 시설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연료 부족 위기가 빨라졌어요. 주유소들이 텅 비어가는 보고서, 절망적인 운전자들의 긴 줄, 이런 장면들을 저는 뉴스에서 봤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실행되는 경제전쟁이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공격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제재 형태라고 부른 것이 전통적인 외교 압박이 절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한편 쉐브론의 로스앤젤레스 정유소에서 일어난 의문의 폭발은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 했던 미국 석유 기반 시설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회사가 화재 원인을 조심스럽게 피해 말하는 것을 보니 단순한 기계 고장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낡은 장비, 미뤄진 정비, 또는 시스템 전체의 안전 문제일 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 사건은 미국 석유 생산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한국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뭔가 달랐어요. 석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접근이었죠. 우리의 SAP 의무 혼합 로드맵은 단순히 환경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경제적 의미를 신중하게 분석했습니다. LG화학과 한화토탈에너지스가 SAP 투자를 늘리고 있었는데 제가 데이터에서 본 것과 같은 패턴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정부의 명확한 5년에서 10년 목표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의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었죠. 국제 상황의 혼돈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저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죠. 기술적 정교함과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결합할 수 있는 나라와 기업들이 석유 산업의 다음 장을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쉐브론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이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분석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각 나라의 움직임을 체스판 위의 말처럼 추적했죠. 러시아는 연료 부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중국과 인도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팔고 있었어요. 미국은 에너지 독립을 외치면서도 정유 시설의 취약성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서 벗어나려 하면서도 대체 공급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거대한 게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독특했습니다. 우리는 주요 생산국은 아니었지만 정제 기술과 새로운 연료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SFAF 분야에서 말이죠. 정부가 2027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SAP 1% 혼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5%, 2050년까지 1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항공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SAP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었죠. 한국이 이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생산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ADM과 협력하여 연간 13만 톤 규모의 SAP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도 이런 비전의 일부였어요. 쉐브론이 한국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유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에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죠. 로스앤젤레스 정유소 폭발로 드러난 미국 내 시설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안정적이고 첨단 기술을 갖춘 환경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는 에너지 정책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장기 목표, 일관된 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위한 공간이었죠. 한국의 SAP 정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실패한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거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요. 국제정치의 복잡함 속에서도
에너지 시장의 기본 법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과 수요, 기술과 효율성, 안정성과 혁신, 이런 요소들이 여전히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어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이를 먼저 인식하고 준비한 나라들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 게임에서 한국은 작은 발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체스에서는 때로 폰이 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SAP 개발, 정제기술 혁신, 안정적인 정책 환경 구축,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큰 역할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지정학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데이터에서 읽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10월 중순이 되자 서울에는 특유의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어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하나의 명확한 비전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5년 동안 연구해온 석유 산업이 제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변화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공급 과잉으로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 속에는 석유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숨어 있었죠. 러시아와 미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생산 차질은 기존의 가격 분석 방법으로는 타악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만들어냈어요. 세계 석유 시장은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취약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산업이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군요. 세계 가장 흥분되는 일은 한국의 석유 산업이 기술력과 잠재력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라이스타드 에너지가 우리의 지속가능 항공유 로드맵에 대해 세계적 전환에서 아시아 최초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한 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전략적 분석이었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결국 채택해야 할 접근 방식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가치 있게 될 전문 지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관찰한 극명한 대주를 생각해 보았어요. 러시아의 정유 시설들이 공격받고 파손되었죠. 연료 부족이 러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쉐브론 시설이 의문의 화재로 폭발했어요. 이는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냈죠. 중국의 문제가 많은 폐식용유 수집 방법은 생산 기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적절한 기술과 규제 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항공유 생산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석유 산업의 미래는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이나 가장 광범위한 기존 인프라를 가진 나라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나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었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정제 기술, 명확한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강력한 민간 부문 투자를 결합하여 독특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쉐브론의 투자 결정이 이런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재앙적인 인프라 실패를 경험한 후 이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은 한국을 고객이 아닌 생산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냈죠. 우리는 더 이상 주변두가 아니었어요. 산업의 다음 진화에서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제가 분기별 예측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을 특징지었던 국제 상황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드러나고 있었죠. 우수한 기술과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활용한 한국의 석유 산업은
지속 가능한 항공유와 차세대 석유 제품으로의 세계적 전환을 주도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때 석유 시장에서 주변부로 여겨졌던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명확해지고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석유 산업 변화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그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속 가능한 항공유의 미래,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석유 생산의 미래, 기술적으로 정교한 에너지 인프라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HD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같은 기업들이 내리는 결정 속에서, 쉐브론 같은 기업들로부터 유입되는 투자 속에서, 우리 정부가 수립한 명확한 정책 체계 속에서 말이에요. 저는 노트를 덮고 서울의 저녁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도시를 덮으면서 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건물들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있을 것이었죠. 경영진들은 차세대 정유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고요.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산업을 형성할 정책들을 다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석유 산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길을 이끌어가고 있었답니다. 여기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의 기술 신화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십수년간 아시아 시장을 분석하며 한국을 높이 평가했던 그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요. 한국은 단 하나의 결함으로 몰락할 것이라며 충격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유럽과 미국 언론까지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죠.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25년 10월 17일을 환상이 마침내 산산이 부서진 날로 기억해요. 제 이름은 카엘 류이고 지난 15년간 아시아 전역의 자동차 시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상하이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화면에 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공고를 읽으면서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었죠. BYD,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의 경제적 미래로 선정했던 그 회사가 심각한 안전결함으로 인해 7만 1,000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서 땀이 배어나오더군요. 숫자들이 참담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제조된 탕 시리즈 차량 44,535대가 부품 설계 문제로 인해 구동무 모터 컨트롤러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회로 기판 부식으로 인해 차량의 전기 구동 모드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설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다른 26,713대의 유한 프로 순수 전기 차량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배터리 게스킷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밀봉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고속주행 중에 물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었고 최악의 경우 배터리 출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창밖으로 상하이에 마천루들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사이로 수많은 BYD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죠.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위험 속을 운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몇 달 전부터 저는 BYD의 품질 관리 문제에 대한 속삭임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업계 내부자들과의 조용한 대화, 익명으로 전달받은 서류들, 공식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사고 보고서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정부의 공식 인정은 업계 소문을 확인된 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울려 퍼지던 문구가 있었어요. 제 정보원들로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었죠.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완전히 식어버렸지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마치 이 순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신흥 자동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 분석가로서 저는 중국 전기차 야망의 전체 궤적을 목격해왔습니다.
반짝이는 자동차 쇼에 참석했고 거대한 생산시설을 둘러봤으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던 수많은 경영진들을 인터뷰했었죠. 2010년대 중반의 일이 떠올랐어요. 베이징 모터쇼에서 BD의 왕천푸 회장이 무대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도 그날 박수를 쳤어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앞에 앉아 대규모 리콜과 안전 실패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한 산업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중국 1위 전기차 제조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고 그 의미는 기업 재무제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제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논평을 원했죠.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했어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 3년간 수집한 자료 폴더를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고서, 소비자 불만 데이터, 비공식 사고 통계 모두 같은 패턴을 가리키고 있었죠. 너무 빠른 확장, 부족한 품질 관리, 안전보다 생산 속도를 우선시하는 문화. 한 문서가 눈에 띄었어요. 작년 6월에 작성된 익명의 엔지니어 메모였습니다. 경영진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면 생산 일정을 지키라는 압박만 받아요. 언젠가 누군가 다칠 겁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해가 황푸강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제게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지만 중국 전기차 상업에게는 어두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제 보조 연구원인 리나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리디안, 봤어요? 방금 읽었어.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어요. 소셜미디어가 폭발하고 있어요. 웨이보에서 BID가 트렌딩 1위고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다른 제조사들 반응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도 논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연했어요. BID가 무너지면 전체 산업이 흔들릴 테니까요. 이건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국이 미래 경제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했던 전체 전기차 생태계에 대한 신뢰의 위기였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메일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투자자들, 기자들, 업계 동료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답변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71만의 리콜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제 의심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5년간의 경력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는 것 같았죠.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 거리에서 BID 택시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운전사. 자신의 차가 방금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이 됐다는 걸 알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됐지만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끝을 찾아내야 했어요. 단순히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리콜 발표는 제가 몇 달 동안 기록해온 것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했죠.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떠들썩했지만 공식 채널들은 침묵을 지켰답니다. 제 연구 파일에는 수십 건의 사고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소비자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BID가 멈출 수 없다라는 해시태그가 웨이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바이디 온라인 택시가 청두 템프공항 주차장을 끝없이 맴돌았거든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과 가까운 관계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운전자는 제조사에 직접 연락해야 했고 그들이 원격으로 차량을 멈춰줬답니다.
운전자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죠. 쇼크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어요. 이건 사소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붕괴였죠. 하지만 그건 단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불과했어요. 5월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BYD 덴자 차량이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7일이요. 차주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지만 공식 대응은 미미했어요. 6월 1일에는 말레이시아 언론이 33세 이주환 하산의 BYD 아토3 전기 SUV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도했죠. 그 후 BYD는 딜러십을 통해 조용히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공개 발표도 없고 투명성도 없었어요. 그냥 피해 관리만 했을 뿐이었죠. 이런 반복적인 안전사고들은 대중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품질 문제는 고립된 제조 결함이 아니었어요. BD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나타난 체계적인 실패를 대변했죠. 각각의 사고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기반에 또 하나의 균열을 만들었어요. 저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함과 진심 어린 우려가 뒤섞인 시선으로 그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위기는 BYD를 넘어 확산되고 있었어요. 블룸버그가 10월 13일에 보도한 청두의 샤오미 SU7 치명적 사고는 특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차량에 불이 붙기 전에 운전자를 구출하려 했지만 전자식 도어 핸들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운전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사망했어요. 이 사건은 중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샤오미 SU7은 치명적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몇 달 후에 발생했죠. 샤오미의 주가는 8.7%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조사들이 혁신이라고 마케팅했던 스마트 주행 시스템과 전기차 안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노트에 계속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극단적인 경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안전보고서, 규제서류, 제조사 성명서에 나타났죠. 항상 재앙적인 고장을 설명하기 직전에 나왔어요. 공식 문서에서 이 문구가 나타나는 빈도는 모두를 더 일찍 경고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사고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을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고 패턴을 찾으려 노력했죠. 브레이크 고장, 전자 시스템 오작동, 배터리 화재.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9월 중순, 저는 광저우의 BYD 공장 근처에서 일하는 익명의 소식통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산 라인의 압박이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가 속삭였죠.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이 증언은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정부 보조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제조사들은 생산량을 계속 늘렸죠. 하지만 품질은 뒤처졌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 문화의 문제였죠. 10월 말,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자동차 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패널 토론에서 한 전문가가 충격적인 통계를 공유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리콜 비율이 전통 내연기관 차량보다 40% 높다는 거였어요. 청중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사고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또 다른 BYD 차량이 갑자기 멈춰섰고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다행히 부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분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했죠. 우리는 믿었어요. 어머니가 썼습니다. 중국 기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요. 이 감정적인 호소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건 단순히 제품 결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자긍심과 소비자 안전 사이의 긴장에 관한 이야기였죠.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야망이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11월 초 저는 심천의 한 전기차 소유자 포럼에 참석했어요. 방안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제 BID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가속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충돌은 면했지만 그 후로는 운전이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임 후 저는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느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문제였죠. 소프트웨어 결함, 하드웨어 설계 오류, 불충분한 테스트.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멈췄어요. 증거가 충분한가? 공정한가? 제 보도가 산업 전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의문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동시에 침묵이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정부가 산업 밑에 깔아놓은 경제 구조를 살펴봐야 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엄청난 보조금 시스템을 만들었더군요. 전략은 명확했죠. 먼저 국내 경쟁을 부추기고 그 다음 해외 시장으로 밀어내는 거였어요. 정부 지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제공했고 공장 설립을 지원했으며 판매 보조금까지 줬답니다. 전기차 공장을 지을 의향만 있으면 누구나 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정책은 정부가 원하던 결과를 정확히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거대한 국내 시장이 형성됐죠. 하지만 계획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필연적인 결과였는데도 말이죠. 바로 재앙적인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여기에 품질 관리 실패까지 겹쳤어요. 업계는 경제학자들이 조정기라고 부르는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깔끔한 용어로는 중국 제조업 전반에 펼쳐지는 파괴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었어요. 저는 몇 주 동안 생산 데이터와 재고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들이 그려낸 그림은 암울했죠.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BAD가 최근 공장들의 야간 교대 근무를 취소했다더군요. 생산량을 최소 수준으로 줄였고 최소 4개 시설에 이런 조치가 적용됐답니다. 회사는 새로운 생산 라인 건설 계획도 중단했어요. BD의 야심찬 목표를 기억하시나요? 2024년에 신에너지 차량 470만 대, 2025년에는 550만 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이제 그 목표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업계 분석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BID가 전년도 판매 수준이나 맞출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고 위기였습니다.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BID 딜러들의 평균 재고 개수가 3.21개월에 달했다더군요. 중국 브랜드 중 최고 수치였습니다. 업계 전체 평균은 1.38개월이었는데 말이죠. 재고 개수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말 재고를 현재 판매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BYD의 3.21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일까요? 만약 BYD가 지금 당장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 해도 쌓여있는 재고를 다 파는데 3.21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업계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답니다. 재고 개수가 0.8에서 1.2 사이면 적정 수준이에요. 1.5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죠. 2.5 이상이면 과도한 재고로 운영 압박과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BYD의 3.21은 단순히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초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저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커피를 마시며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죠.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과잉 세계산 문제는 업계 전체를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생산 과잉으로 고통받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빠른 구조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적 특성이 발목을 잡더군요.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아이러니했죠.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국가 지원이 이제는 합리적인 축소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공장을 방문했어요. 텅 빈는 생산 라인을 보며 생각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들은 활기로 넘쳤을 거예요. 24시간 가동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 공장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지금은 차가 너무 많아요. 팔 곳이 없답니다. 매석장들은 팔리지 않은 차들로 가득했어요. 반짝이는 새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마치 출발할 수 없는 군대 같았습니다. 비와 먼지를 맞으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더 깊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렸죠. 하지만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현금 흐름은 악화됐어요. 가격 전쟁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가격을 낮췄죠. 하지만 그럴수록 수익성은 떨어졌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한 경제학자와 인터뷰했을 때가 기억나요. 이건 예견된 결과였어요. 그가 말했죠. 정부가 시장 신호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퍼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죠. 그러다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거품이 터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명확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붕괴를 지켜보는 건 달랐습니다. 딜러들의 상황도 절망적이었어요. 한 딜러를 만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쇼룸에 차가 넘쳐나요. 창고에도 가득하죠. 공장에서는 계속 차를 보내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죠. 대출을 받아서 재고를 샀는데 이자는 계속 붙고 있어요. 차를 팔아야 하는데 고객들은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하락 기대 심리가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미루면서 재고는 계속 쌓였죠. 산업 데이터를 더 파고들수록 위기의 규모가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은 연간 3천만 대가 넘는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췄어요. 하지만 실제 수요는 그보다 훨씬 적었죠.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였고 해외 시장은 관세와 규제로 막혀 있었습니다. 공급과 수요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저는 밤늦게 호텔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 회사들이 파산할까? 정부가 다시 개입할까? 아니면 다른 해법이 있을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였죠. BID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너무 많은 회사가 너무 많은 차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충분한 고객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시장이 스스로 조정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죠.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한 회사들이 파산하고 강한 회사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사회적 불안이 커질 수도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지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회사들이 살아남고 과잉 생산은 계속되죠.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견은 둔분했죠. 어떤 이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점진적 접근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재고 위기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자리를 걱정하는 공장 노동자들, 파산을 두려워하는 딜러들, 투자금을 잃을까봐 불안한 투자자들이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산업 분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죠. 경제학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수요와 공급은 결국 균형을 찾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부드럽지는 않죠. 때로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입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바로 그런 조정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과도한 성장 이후에 필연적인 수축이었죠. 문제는 그 규모와 속도였습니다. 3.21개월이라는 재고 개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면 아찔했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 재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효율성의 위기였어요.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5월 23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BD의 보도자료가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22개 모델에 대한 가격 인하. 어떤 차종은 무려 34%나 깎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판촉 행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숫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패닉이었습니다. 제가 베이징의 한 BYD 대리점을 찾았을 때 그곳의 분위기는 묘했어요. 쇼룸엔 손님들이 가득했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한 영업사원이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재고를 줄여야 해요. 어떻게든요.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가격 인하 발표 후 며칠 동안 저는 중국 전역의 전기차 시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격한 건 도미노 효과였어요. 한 회사가 가격을 내리면 다른 회사도 따라 내렸죠. 또 다른 회사가 더 크게 할인하면 모두가 그 이상으로 할인했습니다. 이건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같았어요. 아무도 먼저 멈출 수 없었죠. 6월 초 저는 상하이의 한 닛산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가격을 맞춰야 해요. 안 그러면 고객들이 다 BYD로 가버립니다. 그의 스프레드시트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손실, 손실, 손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가 말했죠. 알아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 같은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게임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지고 있었어요. 가격 전쟁은 계속 격화됐습니다. 제가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어떤 모델들은 출시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했어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처럼 보였죠.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6월 중순, 중국 정부가 개입했어요. 당국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할인 경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상은 이미 입혀졌어요. 이익률은 증발했고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완전히 재설정됐으며 업계의 재정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6월 7일, 저는 중국 자동차 충칭 포럼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길리 자동차 회장 리수프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그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생산 과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길리는 더 이상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도 확장하지 않을 겁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죠.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전략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기차 붐이 정점을 찍었다는 끝없을 것 같던 성장 곡선이 사실은 환상이었다는 암묵적인 인정이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 업계 베테랑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년간 자동차 산업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죠. 이런 건 처음 봐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었죠. 하지만 누구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만들 생각은 안 했어요. 이제 우리는 팔 수 없는 차들로 가득 찬 공장들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글로벌 시장도 조사했어요. 그리고 냉각 현상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죠.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규제 기준도 강화됐어요. 전기차 붐의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캐나다도 후퇴했습니다. 2026년까지 신차 판매의 20%를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연기했어요.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미뤘죠. 9월 초 저는 맥킨지의 파트너인 패트릭 샤우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관찰은 냉정했어요. 사람들은 점차 깨닫고 있어요. 변화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빨리 일어날 수 없다는 걸요. 전기차는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주류로 채택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죠. 현실이 과대 광고 사이클에 맞서 재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는 부진한 전기차 판매로 인해 16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발표했어요. 생산 능력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추가 손실도 예상된다고 했죠. 저는 디트로이트의 한 GM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한때 24시간 가동되던 그곳은 이제 한산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줄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한 근로자가 퇴근하며 제게 말했어요. 3년 전엔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글쎄요. 다음 달에도 일자리가 있을지 확신이 안 서요. 닛산 USA 회장 크리스천 밀리에의 발언이 이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의 인터뷰를 읽으며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었어요. 실용주의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류가 됐습니다. 전기차는 좋은 해결책이지만 정책 명령과 보조금만으로는 소비자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죠. 8월 말,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와 제가 4개월 전에 방문했던 그 BYD 대리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쇼룸은 여전히 멋져 보였어요. 차들은 빛났고 디스플레이는 화려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조용한 절박함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같은 영업사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돌아오셨군요. 그가 말했죠. 어때요? 상황이 나아졌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요. 더 힘들어졌어요. 가격은 낮아졌지만 사람들은 더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차트들을 보면서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과잉 생산이 재고 위기를 낳았죠. 재고 위기가 가격 전쟁을 촉발했고 가격 전쟁이 이익률을 파괴했으며 이익률 파괴가 투자를 동결시켰습니다. 투자 동결은 산업 전체의 수축으로 이어졌어요. 전기차 혁명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되고 있었죠. 현실에 의해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베이징 거리에 여전히 많은 전기차들이 달리는 걸 봤어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상, 무한한 성장과 빠른 전환에 대한 환상은 무너지고 있었죠. 가격 전쟁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하지만 확실히 덜 화려한 이야기였어요. 가격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저는 베이징에서 심천으로 향하는 고속철을 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전기차 광고판들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왔죠. 혁신적인 미래, 녹색 혁명, 내일의 자동차. 하지만 그 화려한 문구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천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BYD 본사 근처의 한 딜러샵으로 향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쇼룸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죠. 영업사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고객을 맞이하는 그들의 미소는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영업사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최근에 가격 할인이 많이 된 것 같던데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 구매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함이 묻어나왔죠. 저는 쇼룸을 둘러보며 주차장 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팔리지 않은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햇빛에 바랜 홍보 배너들 사이로 먼지 쌓인 신차들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저우의 한 자동차 제조 공장을 방문했어요. 공장 매니저인 왕 씨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작업자들의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왕 씨는 저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창문 너머로 생산 라인이 보였는데 절반 이상이 멈춰 있었죠.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4시간 가동해도 모자랐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사흘만 돌아갑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우리 공장은 중형 전기차 배터리 팩을 생산하는데 주문량이 70%나 줄었죠.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남은 사람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었죠. 한 산업 전체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저는 근처 식당에 들렀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죠. 카운터에 앉아 국수를 주문하며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예전만 못하죠.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서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작년엔 이 시간에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산해요. 전기차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면서 동네 전체가 조용해졌답니다. 국수를 먹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 불안이 감돌고 있었죠. 가게 간판 몇 개가 철거되어 있었고 빈 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자동차 산업 애널리스트인 장 박사를 만나기로 했었죠. 그녀의 사무실은 푸동 금융지구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예측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느 정도는요? 장 박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심각하게 올 줄은 몰랐어요. 시장은 항상 과열과 냉각을 반복하지만 이번 전기차 버블은 특별했죠. 정부 보조금, 과도한 투자, 비현실적인 기대가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들을 보여줬어요.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을 나타내는 선들이 있었는데 2024년 말부터 그 선들이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했죠. 생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판매는 정체되었고 재고는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장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2025년 초부터 소비자 심리가 바빌 거죠. 전기차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충분한가? 배터리 수명은? 중고차 가격은? 이런 실질적인 질문들 앞에서 전기차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저녁 무렵 저는 상하이 시내의 한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갔어요. 50개의 충전기가 설치된 대형 충전소였는데 사용 중인 건 고작 5대뿐이었죠. 충전소 관리인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줄었나 보네요. 제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네, 많이 줄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엔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심심해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충전 수요도 감소했거든요.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충전소 주변을 걸었어요. 새로 지은 충전 시설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대부분 한산했죠.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간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죠. 기자로 등록하고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심각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업계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여러 업계 관계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눴어요. 한 자동차 회사 임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공급 과잉이나 수요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집단적 착각이 깨지는 과정이었죠. 모두가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었어요. 정부도, 기업도, 투자자도, 언론도, 심지어 소비자들까지요. 하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천천히 왔습니다. 기술적 한계, 인프라 부족, 경제적 현실이라는 장벽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가득했어요. 2025년 상반기 중국 전기차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고 평균 판매 가격은 23% 하락했죠. 주요 제조사들의 주가는 폭락했고 부품 업체들의 파산이 속출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들 사이에서 저는 어둠을 느꼈습니다. 한 산업의 황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외곽의 한 폐차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새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아 결국 폐기 처분되는 차들이었죠. 폐차장 주인이 제게 설명했어요. 이 차들은 대부분 2, 3년도 안 된 거예요. 렌터카 회사들이나 공유 차량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넘어온 겁니다. 수요가 없으니 중고시장에서도 안 팔려요. 결국 여기로 오는 거죠. 저는 그 광경을 사진에 담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차들은 미래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버려진 꿈의 잔해가 되어 있었습니다. 폐차장을 나와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의 파산 소식이 흘러나왔죠. 2022년에 창업해서 수억 달러의 투자를 받았던 회사였습니다. 3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방문했어요. 중관촌의 한 카페였죠. 그곳에서 전기차 스타트업 창업자였던 리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년에 회사를 정리했다고 했어요. 후회하세요? 관이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컸을 뿐이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보수적이었고 소비자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베이징의 거리를 걸었어요. 전기차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수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산업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꿈에서 깨어나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 지금이 2025년 10월 말이에요. 그런데 재앙의 전체 규모는 아직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미래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자동차 산업을 훨씬 넘어서서 사회 안정과 정치적 정당성까지 위협하고 있죠. 처음에는 품질 문제에 대한 속삭임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산업 전체의 생존 위기로 발전했답니다. 이 산업은 원래 중국 제조업의 우월함을 보여줘야 했던 거였는데 말이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 표현을 판매상들, 소비자들, 업계 내부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신뢰라는 건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죠. BYD의 품질 문제들, 반복되는 안전위험들, 사고들과 리콜들. 각각의 사건이 소비자들의 회의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실패들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시스템 전체가 무능하다는 이야기였죠.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이걸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연구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지는 건 이 결과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경고 신호들은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였거든요. 지속 불가능한 보조금이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냈죠. 생산 능력은 품질 관리 시스템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시장 점유율을 추구하느라 안전을 희생했답니다. 보이지 않던 위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파국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이 산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공장들에 미래가 묶여있는 가족들도요. 자동차 제조 중심지 주변에 형성된 지역사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이 산업통계의 인간적 비용은 기업 회의실이나 정부 계획부처를 훨씬 넘어서 확장되고 있죠. 전기차 위기는 또한 국가주도 산업 산업 정책의 한계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을 던져요. 정부가 보조금과 규제를 통해 기술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명령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의지가 시장 수요와 경쟁 우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전기차 실험은 그 답이 열광자들이나 비판자들이 선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았어요.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고 결과에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위기가 펼쳐지는 걸 지켜보면서 그런 직업적 초연함이 도정받았습니다. 저는 한 산업의 오만함이 현실과 충돌하는 걸 봤어요. 야심찬 꿈들이
재고 위기와 안전 리콜로 녹아내리는 걸 목격했죠. 오판의 규모가 너무 엄청났어요. 열망과 능력 사이의 간극이요. 이건 성장을 지속 가능성보다, 속도를 품질보다, 야망을 역량보다 우선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를 대표합니다. 재고 개수, 생산 축소, 가격 전쟁, 리콜들. 이것들은 더 깊은 병의 측정 가능한 증상들이에요. 지속 불가능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산업 전략이라는 병이죠. 시장은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은 가혹합니다. 앞을 내다보면 회복으로 가는 쉬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구조적 문제들, 과잉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실패, 소비자 회의주의, 이것들은 빨리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산업은 수년간의 어려운 통합,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그리고 불확실한 전망을 마주하고 있어요. 일부 회사들은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를 재건하며 살아남을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들의 자산은 경쟁자들에게 흡수되거나 완전히 청산될 거예요.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에게 전기차 위기는 중대한 정책 실패를 나타내요. 비록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유망해 보였던 국가주도 산업 전략이 이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함의는 수년간 반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경제계획에서 기술개발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이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확신이 얼마나 빨리 위기로 변하는지, 지배력이 얼마나 급속히 절망으로 침식되는지에 놀라게 됩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의 상승은 유성처럼 빨랐어요. 그 추락도 똑같이 극적일 위협이 있죠. 유일한 확실성은 계속되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손상된 것을 재건하는 데는 보조금과 야망 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죠. 중국이 산업 발전, 품질 관리, 시장 현실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전기차의 꿈은 단순히 멈춘 게 아니에요. 제조 역량, 시장 역학, 그리고 국가 계획의 한계에 대한 냉혹한 진실들과 충돌한 거죠. 이 충돌이 학습과 적응을 낳을지 아니면 부정과 계속되는 기능 장애를 낳을지가 중국의 자동차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의 더 넓은 경제 궤적을 형성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위기는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전개들, 새로운 실패들, 새로운 청산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주가 지날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적 미래를 이끌어야 했던 산업이 대신 경고의 이야기가 될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능력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야망의 위험에 대한, 품질에서 분리된 성장에 대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의지에 대한 경고 말이에요.